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오프닝 멘트가 조금 더 길 거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남 김해시가 더 가까운 부산의 서쪽 끝, 부산 강서구 대저동 강서구청 인근에는 작은 상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답니다. 그 중에 정원 이발관이라는 게 있고 그 바로 옆에는 한 평짜리 구두 닦기 부스가 있습니다. 올해 예순인 이발소 주인 박경준 씨와 그보다 10살 위로 70살이 된 구두 미화원 문교술 씨의 사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어느 날 문 씨가 대저동에 나타났답니다. 누추한 입성에 걸음걸이도 이상했고 사람들 말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문 씨는 선천성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이렇게 복합장애였습니다. 다리는 의족이었고 그 부인도 청각장애랍니다. 그런 그가 구두를 닦겠다며 거리를 오갔지만 사람들은 마치 불황아 보듯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발 무료 봉사를 다니면서 수화를 조금 익혔던 박 씨 눈에 문 씨가 너무 딱해 수화로 말을 건 게 이들의 23년 우정의 시작입니다. 문 씨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손님이 있으면 이발사 박 씨가 나서서 통역자가 되어주었고, 추운 겨울날 문 씨가 거리에서 떨며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건물주의 양해를 구해 이발소 옆에 간이 부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니, 친구가 됐습니다. 이발사 박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싸우기도 엄청나게 싸웠다. 사람이 억척스럽지만 고집도 세다. 괜히 오해를 사서 손님과 싸우면 내가 문 씨를 나무라고, 그게 도로 우리 싸움이 된 적도 많다. 구두미화원 문 씨의 집은 부산 시내 범일동이란 곳인데 대저동 일터까지는 30km는 좋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이발사 박 씨는 한사코 말렸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답니다.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물론 정부 지원금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디 한두 푼입니까? 이발사 박 씨는 보다못해 자기 돈을 헐어서 조금 더 큰 오토바이를 사주기도 했답니다. 조금 더 큰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발사가 얼마나 그렇게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게 20여 년이 흐르는 사이 문 씨는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요즘은 하루 10만 원 벌이는 하는 소박하지만 어엿한 가장 노릇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시답니다. 4년 전 그만 집에 불이 나는 횡액을 겪기도 했지만 가족과 이웃의 합심으로 화마마저 이겨냈습니다. 지난 1월 이발사 박 씨가 부산 강서구청에 찾아갔습니다. 문 씨의 구두미와 부스가 너무 낡아서 비도 들치는 등 일하기에 악조건인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고맙게도 구청 담당자는 낡은 간이 부스를 흔쾌히 증축해 줬답니다. 지난 10일 새롭게 단장한 구두 미화 부스를 보며 미화원 문 씨는 힘 닿는 대로 일해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앞으로 돕고 싶다고 구청에 화답했답니다. 이발사 박 씨는 나도 새빵살이 하는데 뭘 크게 도와주었겠느냐. 문 씨의 의지가 강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가 못하는 일을 헐벗은 시민들이 오순도순 서로 해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복지 담당 공직자들에게 말합니다. 무능하면 정직하기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겸손하기라도 하십시오. 시민들 스스로 당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것도 조용히. 혹시 부산 갈 일 있으면 강서구청 옆 박씨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문씨 가게에 들러 구두 뒤축 갈고 반짝반짝 불광도 한번 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그런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8분 됐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길어서 너무 길었죠. 송구합니다.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 누더기 통과됐는데 그래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 부결된 것 등 국회가 예상치 못하게 후폭풍으로 시끌시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여야 지도부 모두 다 법의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는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우자로 한정된,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친족들에 대한 불고지죄 조항이라든지, 부인이 뇌물을 받았을 때 남편을 처벌하는 건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형평성에서도, 지금 확대된 교직원과 언론인 이외에, 변호사, 의사 같은 이해 당사자들도 다 포함이 됐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뇌물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법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도 있었고요.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서
이게 검찰이나 이 사법당국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게 개정 여부가 다시 논의가 될지 또 이와 관련된 그 법의 미비성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어떤 형식으로 보완을 하게 될지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1,800만에 해당하던 사람들을 300만 가까이로 줄여버린 어떤 그 범위의 축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법정 조항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면 나중엔 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네요. 글쎄요, 공포해서 시행도 해보기 전에 또다시가 아니죠.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을 네. 한다. 그것부터가 참, 넌센스하다 할까요? 물론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린 데다가 급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든 논란과 비판은 두말할 여지 없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단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되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6시 40분경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의장 맡고 있죠. 강기정 의원 연결해서 이 법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 논란 이런 것들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뭐죠? 네, 그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안 자체가 부결이 돼서 네네. 그 학부모들의 그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영유아법 부결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표결에 막상 붙여보니까 3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외로 야당 측에서 전부 이렇게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법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그 처리될 것으로 보여졌던 건강 증진법, 즉 담뱃값에 경고 문구나 사진들을 넣는 법안들 자체도 이게 이제 처리가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이걸 밀어놨었는데 4월에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지 또 그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기무사 해군 장성, 현역 장성인데 성추행 의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의 비장성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실명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2011년에 자신을 보좌하던 부사관의 방에 찾아가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부사관이 직접 신고는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만 알렸다가 그 내용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게 이제 기무사에서 본격적으로 기소를 하게끔 그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내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상황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정식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답니까? 이분도 면회를 가족들이 잘 안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게 참. 또 하나는 그동안 100일 동안 그러니까 방산 비리를 밝히기 위한 정부 합동 수사단이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전현직 군 관계자 23명을 기소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고 네. 수사를 종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드러날 때까지만 해도 이 납품 비리에서 더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16명 구속에 비리 총액을 1,639억 이 정도 선에서 그 수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국방 예산은 37조 원 이상을 쓰고 매년 무기 도입에 관련된 로비로 엄청난 돈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루머가 아니라 실제 이제 어떤 설로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에서 조사의 수준을 끝냈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관계라든지 고위층과 연관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그나저나 우리나라 장성들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정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 돈을 축내지를 않나 5년간 240몇 억인가를 허위로 축낸 그런 공군 장성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또 성추행을 일삼지 않나. 오늘 이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어느 유력한 페이스부커라고 할까요? 여성 학자이고 교수이기도 하신 분이 이렇게 쓴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군이 장성이나 상관들의 성적 놀이개냐? 군대 내의 상하위 간 고압적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성추행 이렇게 빈발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구국 간성이니 남녀 평등이니 양성 평등을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못된 짓 하는 장성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비분강개하는 글도 봤는데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네. 자,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이번에도 여전히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더군요. 주민등록법 위반은 그건 필수 사항인가 봐요. 좀 어느 한 자리 하려면 다들 위장 전입이고 했던. 위장 전입은 장관 후보자들 전체가 다 시인을 했고요. 그 사연들이 다 다양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 이사관계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하고 연결돼 있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의혹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83년 12월에 주소지를 부산 남구에서 강석으로 잠시 옮겼었는데, 주소를 옮기기 전에 강서구에 농지를 가등기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옮겨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위장 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주소를 옮긴 사이에 이제 농지를 취득했고 다시 3개월 후에는 자기 원래 있던 주소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투기를 해서 이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제 나중에 나눠 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난 1년 후에 93년도죠. 93년도에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해갖고 땅값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 후보자 본인도 85년에 충북 청주시 임야를 매입했는데 이것도 90년도에 이제 오창 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폭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부친이 부적절하게 취득한 농지를 유 후보자가 절반 정도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세 남매가 골고루 이 땅을 나눠 가지고 땅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걸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머리 좋습니다.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유일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가족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사실이 있고요. 또 파락군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아지는데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배우자가. 근데 2011년에 연간 근로소득으로 240만 원 정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원 원장이 하루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월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 탄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부금이죠. 기부금을 받은 기부금을 갖다가 당비나 이제 후원 회비로 냈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이 아닌 남한테서 받은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 네. 이거를 당비로 내고 소득공제를 받아버린 거죠.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참 깨알 같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가로채기입니까? 재테크입니까? 짠돌이 정신입니까? 이건 절세라고는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건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밝혔고요. 금액을 수정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추 납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400만 원 이상 추가 납부를 하게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어찌 앞으로 드러나다 보면 어찌 이거 한 건뿐이겠습니까? 찾아내게 되면 계속 나올 수 있게 되겠죠. 홍영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부친을 부양하는 걸로 해서 100만 원 정도의 가족 공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친이 소득이 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받았다 이런 꼼꼼한 부분까지도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좀스럽죠? 일국의 국무위원 후보자 정도 물망에 오른다는 사람들이 무슨 그 후보가 되기까지의 꼭 거쳐가는 필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런 국무위원들의 후보들이 다 땅 투기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비리들을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사람도 청문회를 통과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정도야 애교라고 자기들끼리는 말하겠죠. 자, 디플레이션 위기는 계속 매일매일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 금융개혁 필요하다. 디플레 우려된다. 이런 얘기 했죠. 묶어서 금융통들 한번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있었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정책 포럼에서 현재 저물가의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앞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처럼 적정 수준의 근로자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가장 서민층의 소득 증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데요. 이제 지난달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더 싸지는, 계속해서 인상이 되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 되는 곡선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물가의 이 장기화를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회복은 되고 있지만 대내 환경이 어렵다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특히 은행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업의 비중이 5%에 머물고 있는 걸 강력하게 질타했는데요. 네. 앞으로 10%가량의 GDP를 분담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이제 금융보험업이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못하고 있다. 10년 내에 10%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고강도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고용도 훨씬 5만 명 이상 줄었고요. 세수의 징수 수준에서도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목표가 5조 원이었는데 4조 1,000억밖에 안 걸칠 정도로 굉장히 은행들의 수지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예 은행을 통해서 돌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수익 규저가 예대 마진으로 통해서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좀 전 근대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실적들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용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어떤 금융 개혁에 대한 의지를 따로 이제 정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오는 10일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초에 밝혔던 어떤 업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고 금산분리 정책, 금융규제 개혁, 그다음에 우리은행 매각 등의 현안들을 처리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비율과 총부채 상환율을 그대로 유지해 갈 것으로 보고요. 너무 급격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지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밝혀서 가계부채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가 디플레 일부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대책은 없이 그냥 걱정된다 이런 소리만 오늘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금융 개혁을 통해서 이제 금융권의 어떤 분발을 주로 요구를 했었고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그 서민금융이나 금융 개혁 같은 조치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4대 개혁 중에 하나로서 어떤 정책 기조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은행업의 분발을 요구하는 선에서 오늘 발언을 마쳤습니다. 네, 경제의 문외한인 제가 생각하더라도 디플레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우려된다면 금리는 좀 더 내리고 그래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임금, 즉 급여 인상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1장 첫 개론의 얘기인데 부총리쯤 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 없이 걱정만 하셨다. 이게 과연 경제사령탑의 자세인지 좀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뭐 이와 연결해서 오늘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정기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들을 야당에서 처리해주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법안이라든지 어떤 법안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지금 경제 상황을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중소 서민들을 위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8분 딱 됐군요. 청취자 게시판 좀 살피겠습니다. 사랑과 평화님, 어떤 정권에서는 위장전입이 결격사유고 어떤 정권에서는 위장전입이 자격사유가 되는군요. 와, 정말 촌철살인 핵심입니다. 이렇게 짧게 대비시켜서 꼬집을 수가 있으시군요. 한 수 배웠습니다. 사랑과 평화님. 기본이에요, 기본.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이거 명백히 법 위반인데 이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 위반이라고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혹여라도 청문회 있거나 뭐 높은 자리 갈 사람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 즉 위장전입 안 한 사람 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한번 시켜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술의 전당포, 닉네임 나주. 위장전술의 나라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 전입했다고 한다. 대단한 정권이다. 적중률 무려 100%. 대한민국 차관급 이상, 대한민국의 오타가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건지요? 아무튼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 요건. 1. 병역 면탈. 2. 위장 전입. 3. 부동산 투기. 4. 탈세. 논문 표절과 성추행 등은 옵션. 위장 전입이 경제 활성화?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합법화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네. 잘 읽었습니다. 예술의 전당포님. 논문 표절하고 성추행은 옵션이군요. 자동차 살 때 옵션은 돈을 좀 더 내면 이렇게 달아주는 편의 장치 그런 거죠. 논현동 신사님, 오랜만에 뵙는군요. 자영업자로서 요즘 정말 불안하다. 그냥 쉬면서 한 1년 3개 일주나 하는 게 돈 버는 일이라는 생각도 한다. 어휴. 한편으론 부럽습니다. 한 1년 푹 쉬면서 3개 일주 하실 수 있는 여력 이렇게 좀 갖춰 놓으신 듯한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뭐 자산 가치는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들, 경고들 많이 나오고 가계부채는 1인당, 가족 1인당,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부터 뭐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인구라면 모두 1인당 2,150만 원씩인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죠. 효야맘님. 이것도 조금 아름다운 얘기가,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다, 아마 효야맘님의 아이 어디죠, 어린이집이거나 학교나 어디 그렇게 픽업하러 가는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제가 지금 다 읽진 못했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다 도로 한가운데 자전거가 서 있고 여기저기 종이박스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어느 할아버지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페이지를 줍고 계시는데 자전거 뒷자리에다가 주워다 놓으면 바로 바람에 그냥 또 날아가 버리는 상황. 아주 바람이 세게 불었군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잡아드릴게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5분 정도 도와드렸답니다. 정리가 끝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같은 분 세상에 없습니다. 손 시려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라고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효야맘님께서는 사모님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도와드린 것도 아닌데 과분한 칭찬과 그분의 연신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까지도 속 상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는 참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싶어 울컥했네요. 네, 읽던 저도 좀 울컥해집니다. 그분은 얼마나 도로 한가운데서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거기가 차들이 제법 다니는 차도였는지 아니면 골목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람이 세차면 아무리 갖다 주워 온들 다시 날아갈 테고 그분은 손 시려우면서 여러 군데를 돌면서 주워 모았을 폐지였을 텐데 말이죠. 세상에 이런 폐지 리어카를 끌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두고 우리가 복지를 말하는 건 죄악이지요. 네. 뉴스에서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정년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광주 서을 지역에 출마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등이 나서서 만류를 하긴 했지만
정치적 진로 또는 앞날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 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탈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공천 신청을 받았을 때도 공천 신청하지 않아서 예견이 됐던 사항이긴 합니다. 전정배 전 법무장관의 측근에 따르면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이른바 국민모임이라고 있죠. 정동영 전 의원, 서울대 김세균 명예교수 등이 지금 추측이 돼서 정당화 작업을 주비위원회가 얼마 전에 떴더군요. 그 하고 있는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것 같진 않은데 광주 서을 지역에 뭐 정의당이라거나 국민모임 그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일단 나오겠다고 하는 천정배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는 후보와 1대1 맞대결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한번 심판을 정식으로 받아보겠다. 이런 정치적 포부를 피력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광주 서을이 어쨌거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의미도 조금 일정 부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 관악이나 성남 중원이든가요? 그쪽도 뭐 팽팽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그 두 지역 중에 한 군데서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광주 서울은 이른바 범야권의 새로운 야당 또는 야권의 앞으로의 진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의 한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아닐까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광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되면 이강윤 앵커님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단체는 이상하게도 보수 쪽이 정권을 잡으면 여성이 학대를 받아도 조용한지요 한심합니다. 아마 그 여군 성추행한 해군 장성 그 관련해서 주신 말씀 같습니다. 나항인님께서는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들 결혼한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못해도 아들 편을 들잖아요. 숫골 어머니들 단체인가? 단체인가 보죠. 뭐 이런. 그러게요. 여성단체에서 뭐 당연히 뭐 반박 성명이나 이런 거 내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하겠죠. 보수 쪽이 잡는다고 뭐 진보적 제 할 일을 해온 여성단체가 일을 안 하거나 일부러 침묵이야 하겠습니까마는 문광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게 비단 문광님만의 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집권한 건 사회 분위기와 무슨 관계가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활발해져야 하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군 장성 또는 뭐 군에서 힘 있는 사람 또는 비단 군뿐이겠습니까? 계급적 역학관계의 우위를 통해서 여성을 성적 놀이개 또는 뭐 가벼운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는 듯한 그런 가치관이나 철학 못된 이런 단어 한번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태훈님,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무슨 고위직 후보자들은 그 사람들이 땅을 사기만 하면 그 땅이 알아서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막 푹푹 오르는 거냐? 그러게 말이죠. 누구는 또 뭐 손잡고 13명인가 가서 함께 땅 사고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사돈도 맺고 뭐 그러더니. 나항인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여군들을 아예 새로운 비슷한 전력의 별도의 군으로 독립시켜서 새로운 군 문화를 만들게 하면 기존의 군대에 문제가 생겨도 여군들이 군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여군만으로 또 하나의 군대를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아유,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슴도치 사랑님, 매일 듣지만 글을 자주 남기진 못했는데 오늘 오프닝 멘트는 눈물이 났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제가 미담을 좀 일부러 찾기도 했고요. 부산일보에서 며칠 전에 보도를 한 건데
며칠 된, 그래서 이른바 신문, 뉴스,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부산 지역 계시는 분들에게는 구문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조금 며칠 묵은 기사이긴 했지만 이걸로 오늘 오프닝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조합 관련 이런 것들은 여기보단 조합 홈페이지에 하거나 그러는 게 어떨까 하는 견해도 갖게 되네요. 청라에서님, 감동적인 사연, 오프닝 멘트 참 감동적인데 이런 것은 꼭 서민들만의 얘기, 서민들만의 역사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애별리고님, 이런 따뜻한 시민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그나마 무너지지 않는가 봅니다. 자, 훈훈해집니다. 이런 견해들 많이 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게시판은 체크하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기 지역과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대구 6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9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13분입니다. 금요일, 내일 모레까지는 좀 춥다 그러죠? 오늘 고른 것은 양극화가 대물림되고 그게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계급이 고착화된다는 거,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시리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실린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은 남학생 절반이 1배, 강남 중학생들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
한 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승환이의 시간표는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빼곡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까지 학교에 가고 오후 3시께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먹은 뒤 다시 학원으로 직행해 밤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리고는 학원 수업이 끝난 밤 10시께 바로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혼자 햄버거로 해결한다. 평일은 요일별로 영어 수학 학원을 가거나 피아노 과외를 받고 주말에는 밀린 학원 숙제를 하고 수학 집중 과외를 받는다. 엄마와 함께 짰다는 시간표에서 놀랍게도 휴식이라는 글씨는 찾아볼 수 없다. 승환이가 학원에서 뺑뺑이를 돌 시간,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은서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은서도 평일 아침 등교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승환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은서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아니,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다. 은선의 집은 학원에 보낼 만한 가정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벌이에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의 소득은 은서가 자랄수록 줄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겠기에 집에 오면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혼자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의 70-80%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때만 되면 바뀌는 실시간 검색어를 누르기에 여념이 없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이른바 강남과 비강남, 그런 그냥 대표적인 샘플 아닌가 하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리즈 이 기사의 핵심도 실은 이렇게 말 그대로 행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인용해서 읽게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해서 앞부분 대비되는 두 케이스만 일단 낭독해드렸는데요. 어느 계층의 아이들이건 꿈이 없다, 꿈을 잃었다, 또는 꿈을 꿀 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독 조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다고 하는 지역의 아이들에게서 왠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이 규명되거나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물론 사회적 하나의 현상이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공부를 해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도 저는 봅니다만, 조금 경제 형편이 넉넉한 곳 아이들에게서 일배 이런 데 가담하거나 그런 데 사이트에 자주 드나들거나 일배처럼 언행하는 비율이 참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기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한 가정의 아이들이 왜 일배 사이트에 조금 더 열광 또는 경도되는지는 정확히 분석되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무슨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광범위한 사례 연구와 실지 조사, 그리고 오랜 시간의 관찰, 그다음에 다각도의 학문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포착하고 제기하는 언론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제할 바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 승환이라는 아이가 이제 강남구에 사는 아이인데, 그래도 이 친구는 그냥 엄마가 짜준 그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 사이에, 그리고 남은 자투리 시간에도 좀 잠깐이라도 쉰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 생활 계획에 보면 이동 시간이거나 짜투리 시간 이럴 때 휴식 대신에 독서, 책 읽기 이런 게 쓰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승환이의 일주일 스케줄을 보면 날마다 야근을 해야 하는 이 나라의 대부분의 30, 40대 일벌들 있지 않습니까? 일벌. 그 직장인이라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감당하기가 수월치 않은 그런 정도의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하는 지금 15살, 지금 여기서 예를 든 승환이나 또 은서라는 애 다 1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 그래서 왜 2000년에 많이들 태어났죠.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올해 만 15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3 나이일 텐데 밀레니엄 베이비들의 오늘을 통해서 이들의 20, 30년 후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의도로 그런 취지로 기획된 시리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들 얘기인데 이 승환이가 강남 지역에서도 아주 특수한 몇백 명 안 되는 그런 아이의 생활 스케줄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강남, 송파, 목동 비교적 교육열이 높고 소득 수준도 약간 되는 이런 쪽에서는 그냥 이런 애들은 아주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비견되었던 강북구의 은서, 물론 지금 승환이와 은서는 모두 가명입니다. 은서 얘기도 은서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거나 그냥 겨우 하나 다닐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사실 15살 나이에 자기 혼자서 자기 시간 관리를 제대로 잘 한다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무리이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15세 청소년이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냥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혼자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보면 스마트폰 또는 PC, 이것은 아주 유용한 장난감이자 놀잇감이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 때, 그 호기심 많고 그럴 때 PC나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게임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해보고 하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강남의 승환이라는 애가 그렇게 살인적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교사나 판검사 되려고? 아니랍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기특해요. 그 나이에 되게 사춘기 나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효도라? 참 잘 키웠네. 반듯하게 키웠네. 가정교육 잘 받아서인가? 물론 그러겠죠. 어긋나지 않고 무조건 반항하기 쉬운 나이인데도 그러지 않는 거 보면 대단한 건 맞는데, 적어도 이 승환이는 하나의 대명사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짜준 대로 하긴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적 동기도 없습니다. 동기 유발이 돼 있지 않아요. 무슨 꿈이 없어요. 그냥 원래 이 친구는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 길거리 농구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농구 선수가 되고는 싶지만 선뜻 그거 옮기지도 못합니다. 왜? 농구 선수가 되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건 대충 들어 아니까 말이죠. 그냥 그건 취미 활동 정도로. 그러니까 학원은 열심히 다니고 책상 앞에는 앉아 있는데 내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즉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턱이 없겠죠. 그렇다고 제가 꼭 행복은 성적순 그 입장에서 드리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환이의 아빠들은, 엄마 아빠는 꽤 좋은 대학도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중상층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늘 듣는 말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승환이는 그냥 입버릇처럼 그런답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대학이라도 어떻게든 들어가서 효도하는 게 자기의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지금 이렇게 어디 가서 어긋나거나 사고 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겠죠. 은서 역시 꼭 무엇이 되어야겠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본다거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부러운 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있습니다. 남들처럼 학원이란 데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뭐 쪽집게 시험 이런 거 대비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매달 치르는 학교 원래고사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이런 데서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당장의 순위, 성적 순위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학원을 못 보내는 그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공부는 또 혼자라도 해보라고 말하는 엄마를 얘기를 이제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고 신경질도 부리고 이렇게 되겠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 은서나 승환이 얘들이 태어난 게 2005년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뭐 온 나라가 뭐 폭죽도 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얘들이 태어나서 지금 2015년이 될 때까지 15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태어나던 해인 지난 2000년에 10.4%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4.5%까지 치솟았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구를 말합니다. 10%에서 약 15%로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원쯤 쓰는데 소득이 100만 원 이상 가정인 교육비는 6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쪽은 한 집에서는 43만 원을 쓰고 다른 집에서는 6만 원밖에 못 씁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학원 다닌다고 유명한 학원 다닌다고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뭐 돈을 달러빚을 내서라도 막 보내려고들 하겠죠. 다만 확률상 유명하다는 학원에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어쨌거나 약 7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그러니까 계층 이동의 수단이었습니다. 옛날에 상아탑, 우골탑 하던 시절에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다녔던 대학. 그게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다녔던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교육이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렸습니다. 15년, 한 30년 만에, 넉넉 잡은 30년 만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5살짜리 아이들, 이 해에 특히 또 출산율이 반짝 요 해에만 좀 많았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뭐 이렇게 복받은 아이들 그리고 뭐 다들 2002라고 시작하니까 1900 몇 년이 아니고 그런 이제 특히 뭐 그때만 반짝 늘었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승환이와 은서. 그런데 둘의 하루 스케줄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꿈을 꿀 줄을 모르고 꿈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또래만의 그 또래만의 곧더만 분명히 더 심한 그 고민을 나눌 상대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른바 강남 지역이건 비강남 지역 학생들이건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되고 싶은 거 없고 왜 뭐가 되어야 하는지조차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피동적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집에서는 엄마 시키는 대로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님 시키는 대로 이도저도 아닌 데서는 혼자 방치된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니? 그럼 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학원에 다니는 친구는 옆자리에 앉는 친구는 또는 학교의 짝꿍은 진정한 벗 이전에 자기의 잠재적 경쟁자이자 자기가 무찔러야 할 상대인 겁니다. 그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학원 애들 가느라 교문을 나오는 순간 각자 다른 학원 버스에 집어 타느라 또는 그 학원을 못 다니면 그냥 자기 집에 가서 혼자 스마트폰이나 PC나 텔레비전 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 털어놓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혼자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염세나 비관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잠재된 분노를 적절히 해소를 못하면 그게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심각한 경우에 자살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강남 지역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남자애들 절반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일배를 해요. 이 쌍따옴표가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명, 현우라는 말 아이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일배라는 말이 튀어나와서 좀 더 자세히 물었더니 남자애들 절반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일배를 하고 그걸 과시한다. 더욱 놀라운 건 일배를 하는 아이들 중에는 논리적인 친구들이 많고 주로 부모님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할 때 일배를 시작한다는 게 현우라는 아이의 설명입니다. 이 현우 자신도 일배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한테서 성적 문제로 심하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 일배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막 거칠게 말하거나 남들이 써놓은 거 읽고 그거 모방하고 흉내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고 실제 해본 적도 있답니다. 반사회적 행동이 일배 같은 극단적, 폐쇄적, 폐륜적, 평형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것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만도 서러운데 그렇게까지 그 어린 나이에 경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월호에서 한 명을 못 살려낸 우리가 세월호 세대의 바로 밑에 세대 동생들에게 해주고 있는 일상입니다. 우리는 학원비를 대주면서 왜 성적 오르지 않느냐고만 닥달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푸르름과 청춘과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너무 슬프고 참담합니다. 그 원인의 반 이상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어른 맞습니다. 행간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란법 통과는 됐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법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2년 3년 가까이 돼서야 이제 겨우 처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그동안의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하기 싫은 법 이런 것들을 이 막판에 이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벌써부터 이런저런 허점들 혹은 이 정치권이 스스로한테는 이 오히려 관대하게 그렇게 적용되도록 뭐 이런저런 이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제 1년 반 유예기간 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1년 반이라는 유예기간 자체가 사실은 이 19대 의원들의 임기 이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실제로 자신들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이 제외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청탁의 부정청탁의 이제 유형들이 정리가 돼 있고 예외 조항들이 지금 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이 예외 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공익 목적의 공적인 입법 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뭐 어제 저녁 때부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까지 이 뉴스를 통해서 그 얘기를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자신들이 지역구의 민원을 이 해당 부처의 실무자한테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 포괄적인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놓고 사실은 자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대하게, 자신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법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쏙 빠져버렸잖아요, 자기들은. 그렇죠. 사실상 뭐 국회의원들은 해당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김영란법을 이제 애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이제 그 법안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이게 이제 스폰서 검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촉발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공직사회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좀 구멍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보통 법이 이제 마련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이 정부 해당 부처, 대통령령이나 해당 부처령으로 이제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주체는 이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고요. 예. 그런데 이 김영란법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포괄적인 규정들은 있는데, 세부적인 규정들, 예를 들면 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이제 이 당사자나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일회의 한도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행령에 위임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몇 가지 정도가 아니고 이 법의 아주 세부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가 지금 김영란법은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논란에. 네. 그런데 그 논란의 핵심이 되는 적용의 과정, 이 절차, 그리고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시행령에 위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겠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1년 반의 유예기간 동안 이 여러 가지 지적들, 비판들을 수용해서 그 전에라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정당한 지적에 대한 그러니까 지적 나온 거에 대한 뭐랄까요, 그 정당한 대응으로서의 개정이면 모르겠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걸 빌미 삼아서 사실 뭐 다른 쪽으로 논의 방향을 끌어갈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여서, 예. 이 법안, 이 김영란법 처리 후폭풍, 이 정치권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 네네. 이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이 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공개적으로 밝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최초의 발의자이자 입안자이자 재창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의 평가가 어떤지가 또 한 번 이 여론의 큰 고비가 이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포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압력 이런 것도 지금으로선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위헌 시비든 또는 논란의 소지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기가 됐고 지적이 됐는데도 사실 그것을 명쾌하게 이 매듭 짓지 않고 서둘러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으로서 사실상 직무유기한 거다. 그러니까 네. 여론이 들끓으니 빨리 처리해놓고 우선 통과부터 시켜놓고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개정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 수준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 수준을 우습게 보고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된 거 놓고도 어수선해요. 야당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28, 그러니까 전체 반대표가 42표였는데요. 네. 이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28표,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 4표, 이렇게 32표가 반대표가 나왔고요. 반 이상이죠. 나머지 10표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온 반대표였는데요. 네. 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사실 이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본질적인 논란이 제기될 만한 소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권침해 논란과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주제이기도 했었죠. 시민단체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죠, 그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여야가 이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합의 처리한 안은 이른바 IPCCTV라고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형 CCTV 이게 24시간 돌아가면서 이 CCTV에 찍히는 내용을 곧바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집이나 직장에서 부모님들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입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토론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이 정진우 정의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는데 이 정진우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형 CCTV는 물론이고 이 CCTV 설치 자체가 사실은 24시간 이 감시 체계,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반대 요지를 펼쳤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 네트워크형 CCTV 부분이 이 삭제됐다는 거를 미처 의원들이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표가 나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표나 기권표 던진 의원들의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인권 침해 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곧바로 학부모 단체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거세니까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쨌든 조금 보완을 해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사실 지켜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하나는 의원들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권표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지만 이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 아니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전국 사립 유치원 운영자 연합회 같은 이 사립 유치원들 또 어린이집의 이 운영 주체들 사이에 이 전국적인 이해단체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해관계 집단이 이제 자기 이익단체를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단체는 그 영향력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한 편에 속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과 그 주변의 학부모들 혹은 운영자 단체
이런 데의 로비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표 이걸 의식해서 이 기권이나 반대표 던진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점에서 보면 오늘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지금 여야 내부에서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야 내부에서 이런 기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4월 임시국회 처리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뭘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결국 이 4월 임시국회가 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듣고 보니 여러 골짜기입니다. 자, 오늘 청가산책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 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네, 6시 47분 되어갑니다. 진짜 인터뷰 할 시간인데요. 강기정 의원이 지금 비행기에서 막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섭 섭외할 때 안전하게 6시 45분에 연결하겠다 그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네, 통화가 연결이 됐답니다. 강기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녀오시는데 비행기에서 막 내리셨어요? 다녀온 게 아니라 다른 김영란법 때문에 전화가 와서. 예. 아니,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비행기 뭐 이래가지고 6시 45분으로 정했는데. 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이동 중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통 불 났을 겁니다. 안 그래도 김영란법은 한두 개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하죠. 하도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우선 뭐 좋은 질문이 가지 않으리라는 건 대충 눈치는 채우고 계시죠? 아니죠.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좋은 질문이 와야지요. 그래요? 자, 정치인들에 대한 기부 및 후원 관행 등 이른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고질적 지적사항은 법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국회의원들 자기 일이라고 뺐다 이런 한간의 여론이 높은데 이 점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지금 기부나 후원 관행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후원을 하게 되고요. 네. 기부나 후원을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법이 없더라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어떤 그 기부를, 금전적 기부나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법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어요, 현재도. 네. 그래서 어떤 기부와 후원 관행을
말하는 건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후원에 관한 또는 정치자금법으로 충분히 규율이나 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국회의원은 네. 합법적인 그 후원의 통장, 정치자금 네, 통장을 통하지 않고는 금품 수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처벌됩니다. 현재 그렇죠.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신고하게 하게 돼 돼 있고 있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네, 다만 예를 들면 이제 출판 기념회와 같은 이런 건 좀 문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출판 기념회는 지금 어제 통과된 김영란법에 의하면 책값 이상 받게 되면 처벌받도록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란법 아니더라도 출판 기념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이 지금 개정해 놨습니다만은 이 공직선거법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만약 해당 금액 이상, 책값 이상의 액수의 책값 명목으로 받으면 이건 김영란법에 저쪽 받기 때문에 예. 지금 정치인에 대한 기부 후원 관행에 대한 것이 반영 안 됐다. 이건 질문 자체가 전혀 엉뚱한 잘못된 질문이죠. 네, 상당히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아니 입장과 시각이 아니고 하나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네. 출판 기념회에 책값 이상을 봉투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인정됐던 것이 돼지머리에 봉투 꽂을 때 얼마 꽂아란 거 없잖아요. 그래 축조이금할 때 얼마란 거 없고 예. 사무실 개소식하라 얼마 한 거 없고 책값 할 때 책값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책값 플러스 행사비 알파를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관행이었는데 이것은 이번 김영란법에 의해서 다 통제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책값만 그 봉투에 넣었는지 어떻는지를 제3자가 확인할 실질적 방법은 없다. 어렵지 않겠느냐 누가요? 이 질문입니다. 여보세요? 예, 누가 그걸 확인하기 어렵다고요? 아니 제3자가요. 아니 예. 책값 이상의 돈을 넣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네네. 그건 이제 어떤 시행령에서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면 그건 똑같지요. 돈 금품 수수를 누가 했을 때 둘이가 하면 모르듯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둘이 할 때. 그 질문은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 점에 네네. 대해서 많은 비판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건 잘못된 비판이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 예. 드리죠. 그 다음에 유예 기간을 꼭 1년 6개월씩이나 두어야 하는가? 대개는 이건 역시 법에 유예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 정도가 그동안 통상적인 법 만들 때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하필 1년 6개월로 유예 기간이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높습니다. 이것도 오비 일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애초에 정부 원안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원안은 2년 유예예요.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2년 유예인데요. 네. 이제 2년 유예라는 것이 입법한 이후에 공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고 1년 동안 후에 시행하고 이것이 처벌 관행과 문화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처벌은 시행하자. 그러니까 총 2년 이후에 네. 이 법에 대한 처벌 시행하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법안을 냈는데 예.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2년까지 유예하는 건 너무 길다. 그래서 1년으로 안 했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법사위에 넘어간 이후에 그래도 이것이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처벌하는 건데 예. 유예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계도하고 국민들이 돈 받으면 처벌한다더라. 부정청탁하면 처벌된다더라. 그러니 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한을 두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1년 6개월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2년을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1년을 주장해서 한 발씩 물러나서 1년 6개월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좀 사실과 그건 다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 개인 소신은 1년 시행하고 1년 후에 법을 집행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강 의원님 개인의 일관된 주장이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그런 협상 얘기가 과정에서도 역시 보도됐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도 모두 그 2년이 어쩌냐라는 의견이었는데 네. 너무 길다 그래서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1년 6개월도 사실 좀 긴 것 아니냐 하려면은 바로 시작해서 이 법의 애초 취지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한간에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네. 네, 같은 당의 모 중진 의원께서 뭐 이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보도가 다 됐는데 김영란법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이 김영란법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입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잘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 법을 포퓰리즘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그 시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자칫하면 검찰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대한민국에 지금 검찰권이 남용됐다라는 비판적 지적이 많은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이건 국회의원들만 한정해서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인데 예.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는 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요. 어느 해인가 단상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보훈처에서는 뭐 보수단체 반발, 국론 분열 등으로 아직도 광주 5.18 그 공식 지정곡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좀 더 이상 논란 없이 여야 합의도 촉구 결의안도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잡음 없이 이것을 아예 공식 지정 기념곡으로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보훈처장에게 줄곧 요구했던 것이 네. 이 기념 노래를 재창하고 기념곡 지정한다는 것이 이거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네. 해왔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수밖에 없군요. 압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네. 여론. 네. 의원님. 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듣는 점을 아쉽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